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세계사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 머리에는 복잡하고 컬러풀하고 깊고 거대하고 하여튼 복잡한 이미지가 큽니다. 왜냐? 인도를 여행을 하면은 항상 많은 사람 가는 데가 간지스강의 바라나시라는 데죠. 인도의 영혼이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간지스강에서 화장을 하고 재를 뿌리는 그런 불빛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또 그 재를 뿌린 유골을 뿌린 간지스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바라나시의 거리는 얼마나 복잡한지, 이 아수라장이 있다면 이게 바로 아수라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죠. 그 거리는 주인이 그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 자전거, 마차, 사람, 그리고 소, 돼지, 심지어 멧돼지도 있습니다. 개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 차량과 동물들이 서로 같이 나눠서 쓰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자동차는 시끄럽게 이 경적을 울리지만은 부딪히는 것은 참 보기 힘드는 그런 거리를 한번 걷다가 보면은, 아,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거 하면은 타지마할을 구경을 하면은, 타지마할은 뉴델리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만은, 타지마할을 구경하면 그걸 보는 순간, 아, 지구상에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겠느냐. 거대한 보석 같이 느껴지고, 투명한 우윳빛 대리석으로 만든 완전한 이 대칭형 건물, 17세기에 만들었습니다만, 그걸 보면은 또 이 정교함, 이걸 만드는데 한 2만 명의 노동자들이 동원되고, 주로 페르시아 건축 기술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샤자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죽은 그 부인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 만든 다음에 이분이 또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그 가까운 성에 유폐가 되어서 그 창을 통해서 7년 동안 그 부인의 무덤으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을 바라보면서 여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 타지마할을 지은 그 왕조의 이름이 뭐냐? 무갈 제국입니다. 무갈 제국. 옛날에는 무갈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무굴 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편의상 저는 무갈 제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갈 제국이 16세기부터 19세기 약 300년 동안 인도의 남부를 빼면은 지금 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다스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무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무갈이란 말이 놀랍게도 몽골이라는 뜻입니다. 몽골을 이란 사람들이 무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난데없이 왜 인도에 300년 동안 몽골 제국이 다스렸느냐 하면은, 이 무갈 제국을 만든 창시자 바부르라는 사람은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15세기에. 그러다가 권력 투지에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충성을 다하는 약 12,000명의 기마 군단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금의 파키스탄을 점령하고, 드디어 인도 북부 지방을
점령을 해서 거기서 세운 나라가 무갈 제국인데 이 바부르의 어머니는 티무르, 지금 우즈벡 사마르칸트에 수도를 두고 한때 대제국을 건설했던 티무르의 피를 받은 사람이고, 어머니 쪽으로는 뭐 징기스칸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징기스칸의 후손이다. 티무르도 징기스칸의 자손을 자칭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징기스칸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 자손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바부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몽골 제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갈 제국, 이란 말로 무갈 제국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 지배층은 몽골 투르크 계통이었습니다. 투르크 계통. 몽골 투르크 계통의 기마군단이고 이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몽골 투르크가 서쪽으로 원정을 나가면서 이슬람 지역을 많이 평정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슬람 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르크와 이슬람이 만나는 거죠. 투르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돌굴로 표시가 되죠. 몽골족하고 상당히 친연성이 있습니다. 기마민족이고. 그러나 투르크족은 동쪽으로 동쪽으로 나가고 몽골 사람들은 중국을 점령을 한다든지 한반도로 쳐들어오는 그 진행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몽골 투르크족이라 하면 아주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고, 그 투르크족이 지금 터키 아닙니까? 또 몽골족은 지금 남아있는 게, 가장 순수하게 남아있는 게 지금 몽골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죠. 이 아시아의 극동과 극서에, 극서 지방에는 터키 사람, 극동 지방에는 몽골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한때는 한 2000년 전에는 지금 흉노라고 불리면서, 흉노가 투르크 몽골 계통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알타이 산맥, 몽골 고원지대, 중앙아시아를 누비면서 문명세계, 중국 문명세계를 치고 또 서쪽으로 가면서 로마를 치고 하는 이런 역사의 대변혁을 일으켰던 세력, 기마민족, 기마군단, 그 맥락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바부르고, 바부르가 세운 제국이, 그래서 이름이 몽골 제국이란 뜻의 무갈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전성기는 3대 왕입니다. 아크바르라고 그러죠. 아크바르. 이 3대 왕, 아크바르가 인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왕입니다. 불교를 진흥시켰던 기원전의 아쇼카 대왕, 그리고 아크바르 대왕, 인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대왕입니다. 아크바르 대왕이 전성기를 만든 사람인데, 이분은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바부르도 그렇지만은 전쟁을 할 때는 뭐 용맹스럽게 하지만은 다스릴 때는 종교의 자유를 다 인정했습니다. 특히 본인은 이슬람 교도지만은 압도적 다수가 인도는 힌두교니까 힌두교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힌두교의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당시에 중동, 서남아시아 여기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중동의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란 사람들이 기술자를 그리고 관료로 많이 썼습니다. 이 건축 기술, 뭐 천문 기술, 이것은 페르시아에서 발달한 게 이 중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슬람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게 또 중세에는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르네상스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란, 페르시아, 이 기술자를 무갈 제국 통치에 테크노크라스로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지마할도 그게 기본적으로 이슬람 건축인데, 이슬람 건축에 녹아있는 페르시아, 이란 건축 양식으로 보면 되고, 기술자들이 그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무갈 제국은 어느 정도 큰 나라였느냐 하면은 지금 인도 면적 정도를 다스렸다고 봅니다. 남부는 점령하지 못하고 약 300만, 400만 평방킬로미터. 지금 인도가 면적이 33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의 한 15배쯤 되죠. 15배입니다. 그때 다스린 나라는 지금 인도 북부, 그리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을 다 포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1700년 통계에 보면은 무갈 제국의 인구가 1억 5천만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 청나라의 전성기입니다. 그때가. 청나라가 인구가 1억 2천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갈 제국이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도를 여행해 보면 합니다. 인도를 여행해 보면은 우선 가이드가 제가 잘 아는 가이드가 수미라는 가이드인데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관광을 할 때 딱 이렇게 길을 죽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스페인에 알람브라 궁전을 보신 분이 있죠 하면은 다 봤다고 합니다. 그 하나 보시려고 스페인에 가셨을 텐데 인도에는 알람브라 궁전과 같은 궁전이 40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다니 보면 그게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한때 약 400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무갈 제국 시절, 무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황제 밑에 각 지방에 왕이라고 칭하는 영주들이 400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인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되는 과정에서 왕의 칭호를 버렸지만은 그 재산과 궁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궁전이 어떤 것은 호텔로 개조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400개의 왕국이 있었으니까 400개의 궁전이 있는 건데 그 궁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인도를 여행해 보면 건물이 대충 붉은색을 띱니다. 붉은색. 이탈리아 쪽은 하얗죠. 그 대리석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샌드스톤입니다. 인도는 샌드스톤 붉은색을 띱니다. 붉은색이니까 녹슨 같은 색깔인데 아주 더 인상적이죠. 특히 파란 하늘과 어울리면은 인도에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그 인도 이미지가 오래 남습니다. 동시에 인도 사람들이 이게 색감을 참 화려하게 했습니다. 원색 계통의 옷을 입고 건물도 그냥 빨갛게 칠하기도 하고 이 색감이 참 좋아요. 색감이. 컬러풀이란 말이 바로 그건데 그 인도 사람들이 인도 정부가 해외에 인도를 여행할 때 붙이는 이름이 Incredible India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인도다 할 때 저는 Incredible India, Colorful India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무갈 제국은 물론 나중에 동인도 회사를 앞세운 영국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 300년 동안 이 무갈 제국이 남긴 어마어마한 유적이 지금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에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도처에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라호르라는 데가 있습니다. 라호르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수백만 되는데 물론 행정도시는 이슬람아바드인데 라호르에 가면은 무갈 제국 때 세운 이 모스크가 있는데 이게 10만 명 수용되는 모스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라는 위치를 한 300년 동안 유지하다가 요새는 이슬람아바드 근방에 있는 모스크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갈 제국 때 세운 유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부유했을까 하고 감탄해 마지 않게 됩니다. 인도 문명이라 하면은 우리가 인더스강, 간지스강을 이야기합니다.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했죠. 근데 인더스는 지금 파키스탄 쪽에 있습니다. 그 유역이 푼잡주라고 하죠. 푼잡. 세계에서 농산물 산출량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근데 인도는 인구가 지금 약 13억입니다. 한 20년 안으로 인도 인구가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1등 됩니다. 인도대. 그리고
중국과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한 2050년 가면은 인도 인구가 17억 될 것이고 중국 인구가 또 줄어들어서 한 13억쯤 될 겁니다. 4억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인도고 무갈 제국으로 돌아가면은 이 인도 인구에다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구를 더해야 돼요. 그럼 20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구 무갈 제국 영토를 기준으로 하면 인구가 16억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 파키스탄 이 지역이 세계에서 경작 면적이 제일 넓은 데입니다. 인도는 국토의 약 52.5%가 경작이 가능한 데입니다. 경작이. 참고로 프랑스가 농업대국으로 유명한데 프랑스의 경작 면적이 33.4%입니다. 이란은 11%, 한국은 경작 면적이 전 국토의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도는 경작 면적이 이렇게 넓으니까 그리고 인도 인구는 인도 하면 인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인구 산하 제한을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가 크죠. 이슬람, 힌두 다 산하 제한에 반대합니다. 인도에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매년 1600만 정도가 늘어납니다. 매년입니다. 네덜란드 인구가 16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한 해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하나씩 생깁니다. 인도 인구 조사를 하면은 3%가 몽골 계통으로 나옵니다. 몽골. 이 징기스칸 때부터 북방의 몽골 사람들이 무갈 제국 그 전에도 이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번 쳐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지 않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북쪽에 정착해서 3%가 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죠? 13억에 그럼 3%를 한번 곱해보십시오. 4천만이란 거 아닙니까? 4천만. 몽골 본토에는 한 300만 밖에 살지 않습니다. 몽골 본토에 사는 몽골 사람보다 10배가 되는 사람이 지금 인도에 살고 있다. 인도에 살고 있다. 얼마나 큰 나라냐. 인도는 힌두교가 한 80%, 이슬람이 한 14, 5% 됩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원래 한 나라였는데 종교로 갈라졌죠. 파키스탄은 이슬람 사람들은 파키스탄 쪽으로 가고 힌두 사람들은 파키스탄에 살다가 인도로 내려오고 하는 이런 일종의 민족 이동이 1946년, 7년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질 때 있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하나의 단위로서 움직였던 시절이 많습니다만은 종교로 지금 확실하게 갈라졌습니다. 파키스탄은 그동안 인도한테 한 전쟁을 해가지고 3번 당했습니다. 다 졌습니다. 마지막 전쟁인 1971년에는 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동파키스탄이 어디냐? 지금 방글라데시입니다. 독립해버렸어요.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독립에 나간 방글라데시가 인구가 1억 한 9천 됩니다. 그 뒤에 작심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었죠. 그래서 1998년에 파키스탄이 원자폭탄을 만든 다음에는 인도가 파키스탄을 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이 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좁은 국경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사이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1960년대 초에 거기서 중국군하고 그 높은 산악지대에서 인도하고 소규모 전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인도가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1974년에 인도가 핵무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인도를 그렇게 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만 대응을 할 수 있다. 양쪽이 다 핵무장하면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가지고 오히려 평화가 유지된다. 한반도도 그런 의미에서 빨리 한국이 핵무장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게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인도의 인구 구성을 보면은
이 북쪽 지금 이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리안족이라고 그러죠. 이란, 아리안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잘생기고 체구도 크고 이 사람들이 인도 지역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인도의 북부를 점령을 해서 지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은 70%.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도 아리안 계통의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은 좀 체구가 적고 문화도 좀 다른데 이 아리안 계통의 이 사람들이 인도에 들어올 때 가져온 것이 카스트 제도 아닙니까?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 이 카스트 제도의 제일 밑바닥에는 영어로 untouchable로 부르는 불가촉민이라는 거 있습니다. 불가촉민. untouchable. 그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이 층이 그동안에 핍박을 받고 그 인구가 한 2억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것을 소재로 한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참금을 적게 가져가면은 뭐 며느리를 때려 죽인다든지 하는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인도는 이상한 나라 같은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인도는 정권 교체를 선거를 통해서 합니다. 물론 인디라 간디 여사는 암살당하고 간디도 암살을 당하고 또 간디 여사의 아들도 암살당하고 하는 이 정변과 소요 사태는 많이 일어나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선거 하나는 존중합니다. 모든 문제를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와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젊은 민주주의입니다. 가장 젊은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중간에 쿠데타 없이 내란 없이 저 이란의 호메니 혁명 같은 것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참 기적이죠. 한국의 민주주의도 기적이지만 인도의 민주주의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 발전에 장애가 있으니까 중국처럼 고도 성장을 하지 못하다가 90년대 말에 인도 정권이 개방 정책을 쓰면서 지금 현재로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연 7%로 중국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도 10%대의 성장을 30년간 유지하다가 이제는 규모가 커지니까 자연히 6%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국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인도가 이제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세계 경제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특기가 있죠. 인도 사람 하면 우선 수학에 밝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 철학, 이게 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들이 인도에 많다는 이야기죠. 종교, 철학, 수학 다 생각을 깊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 그것하고 IT하고 맞는 거죠. IT 산업. 그래서 IT 산업 분야에서 인도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지는 인도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 스카우트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노력을 하는데 한국 문화하고 잘 안 맞아서 인도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자회사에서 장기간 일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구 비례로 아마 인도는 올림픽에서 가장 성적이 나쁜 나라일 겁니다. 인도가 금메달 그 13억을 대표하는 인도가 수백만을 대표하는 자마이카보다 금메달을 적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메달 없지 않습니까? 하키를 빼고. 그러니까 인도 분들은 아마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신 분야. 미국에 가면은 인도
출신 변호사, 인도인 출신 의사, 기술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머리를 쓰는 시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머리를 쓰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인도 이 다양함, 몽고족도 살고 힌두교도 살고 그다음에 시크라고 하는 머리에 태반을 부른 아주 용감무성한 시크족도 같이 살고 힌두교 어떻게 이게 공존하느냐.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가장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데 어려운 게 종교와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지배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슬람 무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인도로 와가지고 또 유적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비슷하게 우상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상 파괴를 많이 했죠. 그냥 파괴하기에는 너무 힘이 붙였는지 워낙 많은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있으니까 다 부수지는 못하고 인물상에서 주로 코를 부러뜨려가지고 코 없는 조각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힌두교 같습니다. 힌두교의 포용성, 힌두교. 물론 인도는 불교가 발상한 데죠. 불교. 그러나 불교 인구는 지금 뭐 1%밖에 안 됩니다. 힌두교 분들은 불교는 힌두교의 일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힌두교의 포용 정신과 민주주의의 관용이 이게 만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도에 몇 번 가보고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무리입니다. 인도는 제대로 알려고 하면 할수록 애매모호해진다고 합니다. 워낙 역사가 길고 민족적 다양성, 종교적 다양성, 그리고 누구나 이 철학과 관계되는 부분, 이건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인도 유명한 수학자를 소재로 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건데 무한대를 본 남자, 라마누잔이라는 30대의 요절한 인도의 수학자 이야기입니다. 라마누잔이라는 분은 인도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계속 수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1차 세계대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러나 무시를 했습니다. 이 학벌이 별로니까. 그러나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던 하디 교수라는 분, 이분도 유명한 수학자인데 그분이 라마누잔이 워낙 어마어마한 수학 논문을 발표하니까 초빙해서 연구원으로 씁니다. 그 연구원으로 쓰면서 라마누잔과 하디 교수 사이에 갈등이 재미가 있어요. 하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쓰는 이 논문은 굉장한 논문이다. 문제는 이 논문을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되지 않는 논문은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라마누잔은 반발합니다. 아니 옳은 것인데 틀림없는 건데 뭐 증명이 뭘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식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고 있으면 신이 와가지고 내 혓바닥 위에 그 공식을 얹어놓고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디 교수가 강권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증명을 하루아침에 해냅니다. 책 한 권 분량을 하루아침에 그 복잡한 공식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증명을 해내는,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에서 그 좀 강사 정도로 채용하려고 했더니 캠브리지에서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하디 교수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영국의 유명한 왕립협회, 뉴턴 이런 사람들이 회원이었던 왕립협회에 이 라마누잔을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을 하는 연설에서 하디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학 논문을 어떤 사람이 썼느냐, 어떤 국적자가 썼느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봐달라.
과연 통과가 돼가지고 강사에 채용도 안 된 사람이 왕립협회 회원이 됩니다. 그 뒤에 귀국해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디 교수라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런데 라마누잔, 이 인도 수학자가 하디 교수가 입원하는, 이 라마누잔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입원하는데 하디 교수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지나가는 말처럼 내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번호가 1729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라마누잔이 교수님, 그 1729라는 숫자는 아주 유니크한 숫자입니다. 그 굉장한 숫자입니다.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라마누잔이 적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29라는 숫자는 A 삼성 플러스 B 삼성 이꼴 C 플러스 삼성 D 플러스 삼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라고 적석에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제가 있는 오피스텔의 제가 근무하는 곳의 호실 번호가 1729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인도 사람이죠. 인도 사람.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할 줄 못한다. 아는 체 해서는 안 된다. 인도에 살아봐도 모른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인도를 몇 번 다닌 외부 관찰자로서 특히 무갈 제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300년 동안 인도에 무갈 몽골 제국이 있었느냐. 그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설명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인도에서 현지 주재원으로 살아보고 가보고 여행한 정인채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인도엔 인도가 없답니다. 인도엔 인도가 없다. 인도엔 인도가 없습니다. 정말. 차도 인도가 다 섞여 있죠. 인도엔 인도가 없다. 인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도가 없다. 가봐야 한다. 그리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무갈 제국 시절이 전성기가 17세기입니다. 17세기. 17세기 세계 역사,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갈 제국의 위치가 나올 겁니다. 17세기 중국에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의 전성기입니다. 17세기. 그리고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세기라고 합니다. 16세기는 스페인의 세기죠. 특히 펠리페 2세가 세계 도처의 식민지를 남미,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지역을 그리고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개신교들이 저항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독립을 해가 17세기에 드디어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니까 그 해양 정신이 폭발해가지고 세계 도처에 네덜란드 사람 안 가는 데가 없고 드디어 하멜이 표를 해가지고 제주도에까지 오는 그게 바로 17세기입니다. 17세기. 17세기 유럽에서 드디어 포르투갈, 스페인을 잇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같은 이 해양 세력이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은 어디냐? 그때 17세기에 오스만 터키는 지금 이스탄불에서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헝가리까지 지금 발칸 지역까지 다 오스만 터키 지배하러 들어가고 아프리카 북쪽, 중동 전부 다 이런 대제국이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몽골, 무갈이죠. 무갈 제국, 청나라,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해양 제국, 요게 세계를 지배하는 4대 제국이었습니다. 그 4대 제국 중에서 그 출신 성분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지배민족이죠. 청나라는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은 뭐 반유목, 반농사인데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 말 잘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는 투르크족이니까 몽골 투르크족의 전통을 이어받은 기마민족 출신들이 지배민족입니다. 무갈 제국은 아까 설명하신 칭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무갈 제국. 그러니까 세계 4대 제국 중에서 17세기 세계 4대 제국 중에서 몽골, 청나라, 오스만 터키가 유목민족, 우리와 비슷한 몽골 투르크 계통의 기마 군단을 기반으로 한 유목민족, 북방 유목민족 출신이 3대 제국. 그러니까 말 잘 타는 사람이 세계 4대 제국 중에서 3대 제국을 장악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가 배를 잘 타는 사람들이 드디어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7세기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이 말 잘 타는 이 세력이 다 몰락하게 됩니다. 맨 먼저 힘이 빠지는 게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말 잘 타는 게 이제 효과 없고 대포, 배, 뭐 이런 게 나중에 소총 이런 게 힘을 발휘하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쇠퇴해가지고 뜯어먹히는 나라가 되고 특히 러시아로부터 당하고 해서 유럽의 병자가 되죠. 그 다음에 무갈 제국은 영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야금야금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무갈 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인도는 영국식만 지었대죠. 비슷한 시기에 청나라도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지고 그다음 프랑스 전쟁에서도 지고 청일 전쟁에서는 또 일본한테 지고 해가지고 한 100년 동안 미국,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가 갈라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 잘 못 들던 사람들이 결국은 말 잘 타던 사람들을 점령해가면서 제국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 18, 19세기. 그래서 영국이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그래가지고 19세기에는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고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다. 이래서 해양제국의 시대가 올라가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게 미국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판도 안에서 무갈 제국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문명사에서 항상 힘의 중심이었던 기마 군단, 기마 민족의 마지막 제국이었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기마 군단 제국, 기마 제국, 최후의 기사, 말 타고 발 쏘는 사람들의 끝물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남긴 어마어마한 유적이 지금 인도에 있고 인도에 가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무갈 제국 사람들이 가졌던 아주 너그러운 점, 상무 정신, 예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이 힌두교와 만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정교하면서도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정교하면서도 거대하죠. 종교가 들어가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아주 정교하게 만듭니다. 종교적 심성이 있으면은 은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교하면서 또 무갈 제국의 뒷받침, 국력이 뒷받침하니까 거대하고 정교한 문명이 인도 문명의 한 이미지로서 저는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